정민아의 샵시사 10월호 17번째 페이지. 분장을 하지 않아도 톱스타 상인 김수로, 진선규, 지석진 닮은 꼴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박광일 선생님은 뭐 이제 광일룩으로 대변되는 옷걸이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우리 또 에디터들 사이에서는 선생님 얼굴에 그 광채가 또 장안의 화제라고 하는데. 네, 장안의 화제. 오늘따라 뭔가 더 밝아 보이는. 네, 스튜디오가 스튜디오 조금 더 조명이 밝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평소에 뭐 화장을 따로 하거나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제 주변의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 세대는 화장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그냥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허옇게 뜨지만 않게 그러니까 로션 하나 바르고 타고났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화장품 가게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올인원. 뭐 이런 예, 상품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것 중에 그냥 하나 향이 있거나 약하거나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쓰는 편인데 네. 여자분들은 진짜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이 있다라는 거를 아마 철들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 세계에 이제 가까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가끔 이제 뭐 방송 출연 때문에 이제 분장을 하고 나고 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그냥 화장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일반 이제 그 강의 장소에서 만났을 때 약간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정도 아니에요.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그 정도는 같습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아주 훤하십니다. 요즘 이제 뷰티 하면 K 뷰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올리브 땡 이런 데 가면 외국인 손님들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득 지금처럼 화장품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가꾸셨을까, 이런 게 궁금해져서 오늘은 진짜 K-뷰티의 뿌리를 찾아서 조선시대 화장품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화장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화장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일본에서 들어온 낱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될 화자에다가 얼굴을 꾸민다라는 의미의 장자라고 하는 한자 조어는 일본식 조어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근대의 문건 일부, 그러니까 국문으로 되어 있는 가사집이나 소설에 보면은 일부 그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널리 쓰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한글로는 화장이라고 하더라도 꽃 화자를 쓴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몸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옷 의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장자를 쓴다거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대체로 뭐 단장, 성장 이렇게 해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이렇게 좀 꾸민다라는 의미 속에서 화장도 조금 포함이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야용이라 그래갖고 얼굴만 조금 꾸미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실록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화장이라는 말을 이제 요 야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른 한자의 화장이라든지 뭐 성장을 쓰는데, 연산군 때는 기생들이 화장하지 않는다고 매를 쳐서 쫓아내거나 벌을 준. 연산군이요? 네. 그래서 아니 오늘 기생이 왜 그 화장을 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화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뭐 분명히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특정 사람들이 하는 되고요. 것으로. 다만 이제 조선시대의 화장을 할 때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담담하게, 그러니까 색조 화장이 없는 기초 화장을 조금은 선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담장이라고 해서 담담하다라고 하는 흐릴 담자를 써서 담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 반대편이 농장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짙을 농자를 써서. 농담할 때 네. 담의 반대 농. 예. 그런데 그 농은 의외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농장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한데 그걸 사람에 대고 쓰진 않아서 그냥 너 담장을 했느냐, 담담하게 이렇게 좀 꾸몄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농장의 개념으로 쓰였던 말이 분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대는 뭐죠? 분은 얼굴에 바르는 분. 그다음에 대는 이 눈썹을 칠하는 검은 먹을 가리킵니다. 눈썹 화장을 했네요. 눈썹 화장했죠. 눈썹이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분을 바르고 그다음에 눈썹을 칠한다는 얘기는 색조 화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조 화장은 주로 누가 했냐면은 기생,
기생. 또는 궁녀들의 일부가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분대라는 표현을 쓰면은 대체로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예, 분대가 그래서 어떤 그 화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화장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너무 뭐 화장이 심한 사람 또 좀 화려하게 꾸민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분대를 옆에 두고 좀 시선이 예, 섞여. 분대가 곁에 있어 예.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장 자체는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화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꾸미기 위해서 화장을 하지만 네. 예전에는 좀 신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특히 이집트 같은 데는 이집트 왕족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특히 눈썹하고 눈 부분을 굉장히 진하게 칠을 했대요. 맞아. 네, 맞아.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구분과 어떤 신성함을 보여주게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쉽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눈화장이 너무 굉장히 짙어서 짙어서 무슨 옛날 고증을 저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마치 헐리우드의 네. 어떤 그 그게 맞는 거네. 분장 기법으로 네.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 그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어떤 치료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쓰였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어떤 종교, 주술, 치료 목적보다는 아름다움 쪽으로 어떤 화장의 기법이 발달했고 서양에서도 그렇게 화장을 아름다움 중심으로 넘어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17세기, 18세기 정도로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행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서로 남녀가 얼굴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미를 평가하거나 그걸 바탕으로 사회관계가 유지되면서 화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화장은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지. 네, 이게 화장이라고 봐야 될지는 참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 화장법의 핵심은 피부랍니다. 피부 톤이요. 피부 화장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 배곡빛 피부 이런 표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김춘추를 표현할 때도 얼굴이 희고 그다음에 잘생겼다. 그러니까 잘생겼다가 아니라 얼굴이 희고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다라는 표현 자체가 미남 미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네.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화장을 할 때 내 얼굴을 다른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는 방법은 하얗게 칠하는 거. 하얗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화장이 아마 기본이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얼굴을 하얗게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꾸로 다른 곳을 진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다른 부분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입술 어. 빨갛게 하고 네. 그다음에 눈썹 까맣게 하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화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예전에 이제 사만시대에 이제 문신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문신을 했습니까? 아마 옷을 덜 입을 때는 이제 문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는 그래요? 걸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화장과 관련해서 실물은 없지만 기록을 통해서 이 화장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널리 퍼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뭐죠? 화랑. 화랑.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퍼졌다는 그렇죠. 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랑제도 이전에 원화제도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왕실의 여성 귀족들이 그 낭도들을 이끌었는데 남모 준정이 서로 죽이면서 네. 그거를 남자들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 바꿀 때 여성을 뽑을 땐 그러니까 원화를 뽑든 화랑을 뽑든 기준이 외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외모 치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느낌은 있으나 영화 황산벌에 보면은 네. 관창하고 방굴이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맞아요. 완전히 그 경극처럼. 맞아요. 예. 그거는 정확한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여러 기록을 가지고 아마 영화적인 표현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화랑들이 화장을 했을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풀 메이크업.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를 드러내지만 또 한편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얼굴을 하얗게 하는 것. 야.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화장은 남녀 공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는데요. 예, 혹시 뭐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저 분장하고. 분장 받기 시작하면서 네. 네, 항상 그 처음에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이거 잘 지우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괜히 세숫빈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뭐 처음에는 뭐 기름으로 하고 뭐로 하고 뭐로 아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평생 사람들이 살아온 거예요. 꽤 많구나. 인구의 절반이. 그러니까 그래서 새삼 이제 존경스럽게 되고 이른바 가치 판단하지 말자. 그냥 애쓰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 지우는 거 관련한 기록은 없나요? 그러니까 뭐 세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운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흰 얼굴 그다음에 흰 피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씻는 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전에 목욕의 역사 때 맞아요, 해주셨죠.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고려도경을 썼던 서경이 와서 왜 고려 사람들은 맨날 씻냐고 이렇게 놀라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든 여자든 세수할 때는 쌀뜨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오. 혹시 가른 물을 이용해서 미안수 그러니까 세수를 해서 네.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야. 썼다라는 기록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대충 아빠 세수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네요. 아빠 세수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목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화장은 아니지만 화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아마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럼 이제 중국은 잘 안 씻은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 지역에 따라서 물이 많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화를 볼 때 현대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든 위생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모든 세면 시설이 갖춰진 체계를 보는 것과 정근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믿어지진 않지만 계속 때를 안 밀면 네. 안 밀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때를 안 밀면 서양 사람들은 평생 안 민다던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나라의 문화여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물이 풍부한 곳이 우리나라고 우린 물이 좋고 깨끗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는 국민학교 때는 좋은 줄 알았다가 네. 중고등학교 가니까 물이 깨끗한 이유는 광물질이 없어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지하자원이 없어서 불쌍한 나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다시 뭐 지하자원 있어도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개발해서 다른 산업 발전하면 돼서 그래서 다시 좋은 나라. 이게 똑같은 그 깨끗한 물을 보고도 평가가 달라지긴 달라지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중국의 화장과 관련해서 색조 화장을 많이 했대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기초 화장과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중국은 색조 화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겉으로 계속해서 자주 씻을 필요는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이렇게 색조를 막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만은 예,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차이. 조선 시대에는 치장 금지령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까? 그럼요. 늘 치장 금지. 늘? 늘은 아니고 왜? 정말 자주 치장 금지령이 내려지고 특히 성리학의 국가라 그런가요? 성리학의 국가여서 네. 어떻게 너무 화려하게 꾸민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채 금지하는 거. 가채. 예. 아녀자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조가 금지했죠. 영조가 자주 네, 금지를 그렇죠, 했었던 그렇죠.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제 화장을 했던 사람이 네. 천민으로 분류되는 기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생들이 진한 화장을 하는데 사대부의 부녀나 일반 평민이 그런 화장을 할 돈도 없거니와 어디 기생 화장을 하느냐? 그렇죠. 이랬겠죠. 그러면은 아유 저 사람은 좀 가벼워 보여, 헐해 보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그런 화장을 했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화려한 색조 화장은 조선 시대에는 좀 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화장품 자체는 네.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화장품이 많이 팔렸다고요? 네. 그럼 뭐 기생들이 다 산 건가요? 기생들이 사는 것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달했을 걸로 보여지고 네. 그 매분구라고 해서 매분구. 분을 파는 아주머니, 할머니 정도로 해석이 되는 낱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이라는 건 화장품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동네 방네 팔고 다니는 아주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약간 녹즙 아주머니의 그 화장품 버전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응팔 같은 영화를 보면은 예. 7, 80년대는 예. 그 방문 판매의 원조는 화장품이죠. 그래요?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줌마, 주 아줌마
아줌마 주 아줌마. 아모레 주다나.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죠. 예. 띵동 누르면은 예. 누구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놓고 가세요. 그 조그만 거, 그 샘플이라고 하는 거 놓고 가고. 그러니까 그 한번 써보시고 그렇죠. 연락 주세요. 다음에 그러니까 또 오면. 이게 방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제 강점기에도 실제로 화장품은 방판을 많이 했었거든. 방문 판매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여성들의 활동 공간. 그러니까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남자들한테 이렇게 뭐 남자들처럼 뭘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외부 활동이 적으니까. 그러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집집마다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면은 네. 그러면은 자기가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팔 수 있고 사실은 6, 7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주부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직장인들보다는. 그럼 밖에 나가서 뭘 사는 것보다는 누가 와서 이렇게 준비해주고 해주는 그래, 게 검정 고무신 에피소드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도 그런 숙종 때 식이었다고요? 매분구라는 기록이 있어서 네. 비록 남자들이 볼 때는 저 아줌마 또 왔어라고 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여성들은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시전 중에서 분전이라 그래서 화장품 파는 그러니까 화장품 전체를 파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거는 남성들이 가서 이제 심부름 뭐 모셔주면 나간 김에 좀 사와요. 이렇게 사와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한강 같은 거 얘기할 때 떼돈 얘기했잖아요. 떼돈 지난주에. 예. 그럼 그 떼돈을 벌면은 주로 서울에서 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강원도, 충청도 여기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령받고 오셨겠죠. 갈 때 예. 올라올 때 그 저기 삭 받았으면은 뭘 사야 되겠어? 그렇지. 그럼 이제 남자들이 힘들죠. 뭘 사야 되겠어 이러지 말고 그냥 뭘 사라고 하면 돼요. 적어줘. 예, 적어주면은 그럼 거기 가서 분사와. 분, 거울, 빛. 뭐. 그렇죠. 한양의 여성용품들을 그렇게 미용용품들을 사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분들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갈 때는 배를 잘 끌고 가는 게 미션이지만 다시 올라갈 때는 부탁받은 품목을 빠뜨리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그분들의 중요한 힘이었던 거죠. 거의 1년 가정의 평화가 그 그럼요, 순간에 달려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의 화장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화장을 했을까요? 네,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서 어쨌든 이게 기생일 수도 있고 양반 사대부 부녀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303흑 3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03흑 3홍. 그러니까 세 가지는 흰색이어야 되고요. 세 가지는 검은색이어야 되고 세 가지는 붉은색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흰 것은 살결, 치아, 손. 살결, 치아, 손. 뭐 다 같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것은 머리카락, 눈썹, 눈동자. 눈썹, 눈동자. 그 중에 이제 눈동자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서클렌즈는 없었을 없으니까. 테니까 네, 어쩔 수 이제 없죠. 그 눈썹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살짝 염색을 했대요. 염색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염색용품은 아니고 흑칠을 한 거죠. 흑채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먹으로 이렇게 살짝 칠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제 붉은 것. 그래서 입술, 볼, 손톱인데 특히 입술과 볼, 연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해지는 그러니까 여러 뭐 여성 관련된 그 규방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성 관련된 그 전기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화장에 대한 내용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쭉 봤더니 네. 예를 들어 피부 관리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세수용 물을 만들어내는데 수세미를 잘라서 솥에 넣어서 삶아서 사용하거나 창포잎, 복숭아잎, 오말류잎, 그 다음에 무잎을 더하고 때로는 좀 있는 집은 인삼이나 인삼잎을 삶아서 그 물에다가 세수를 합니다. 야, 섬세하네. 그러니까 얼굴에서 냄새 날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한약재 냄새 날 것 같아요. 생약 성분의 미안수 그러네. 뭐 이런 팩을 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크림에 해당하는 건데요. 저는 로션과 크림을 아직도 구분 못합니다만 어렵죠. 네, 네. 크림에 해당하는 게 네. 꿀, 복숭아꽃, 동아씨 등을 섞어서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게 보습하는 건가? 보습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네. 이제 머리기름은 널리 알려진 게 이제 동백기름을 많이 쓰고요. 여기에 약간 이제 지금은 다른 표현을 쓰는 건데 무스 같은. 무스. 예. 예, 이거는 밀랍에다가 기름을 해서 이렇게 귀밑머리 붙이는 거. 아니 밀랍으로 하면 이거 뗄 때 머리카락 같이 떨어질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쏙 아니, 붙이는 밀랍을 걸 이렇게.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세수물은 이제 쌀겨물, 그다음에 녹두를 갈아서 하는 것들 이런데 이것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네.
이 날 곡물을 갈면은 비린내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향낭 향통을 많이 들고 다녔다. 아, 향기로 덮었다. 그렇다고 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분꽃 열매를 곱게 빻아서 쌀가루 등을 넣어서 만든 이 분인데 네. 문제는 이 분이 안 발라지는 거예요. 안 발라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당시 이렇게 바르는 걸 퍼프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참 어려워서. 퍼프가 있었나요? 그게 누에고치. 누에고치로 하면 그게 발려요? 예, 그 누에고치의 그 저기 비단을 뽑고 나면 아직도 포실포실한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걸로 퍼프처럼 이렇게 발랐다고 누에 하는데 퍼프. 예. 요걸 바르고 한 20분 정도 이러고 있어야 이게 붙지 안 그러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예, 분을 바르고 네.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뭘 만드냐면 여기에다 납을 섞어서 염분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촥 이렇게 좀 밀착감을 높이는 네. 그런 분이 나왔을 때 야. 각광을 받았지만 문제는 이게 납성분이어서 얼굴을 검게 만드는 아하, 그렇게 안 좋겠네. 예, 그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눈썹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대에 해당하는 것인데 네. 이거를 이제 먹이나 재를 참기름에 갠 다음에 홍화를 배합해서 이제 눈썹 먹을 만들어서 네. 이제 붓 같은 걸로 이제 그리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욕 때 이제 백단향 가루를 풀거나 향유를 몸에 발라서 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했는데 아까 이제 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몸에 다 좋은 것들. 몸에 다 좋고 뭐 생약성분. 지금이랑 비슷한 것도 많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안 이제 화학 제품으로 화장품을 쓰다가 요즘에 다시 생약으로 바뀌고 그렇죠. 있는데 천연. 예. 조선 시대에 이런 재료들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한 뭔가 이렇게 참고 자료가 돼서 한국의 어떤 미용 용품이 이런 것에서 기반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 여러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도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화장이. 화장이 이때 보통 일이 화장 다 했는데 약속 취소되면 이때도 엄청 열받았겠네요. 약속은 없었을 것 같긴 약속이 한데. 없었다. 그렇군요. 오늘 생각이 짧았습니다. 오늘 광교로 나와 뭐 이런 그런 게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1년에 며칠 예, 예. 고려시대 같은 8관에 조선시대 같으면은 뭐 정월 보름 요 정도에만 약속이 있고 단오 때 그렇구나. 단오 때 이제 며칠 전부터 바쁘긴 했을 것 준비하겠죠. 같아요. 예, 누에도 다 준비해 놓고. 맞아요. 그래서 그 퍼프 준비했니부터 시작해서 분 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하. 보여집니다. 이건 뭐죠, 선생님? 실제로 한 공주의 무덤에서 조선시대 화장품의 실물이 발견된 적이 있다던데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남양주 그렇죠. 덕소에 덕소. 사는데 거기서 2015년에 덕소.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무덤이죠? 화협 옹주의 무덤이에요. 영조 영조의 딸. 따님. 예, 영조의 우리, 따님이고 예, 자녀 차별 편에서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뤘던. 사도세자와 동복이었던 이제 영빈이 씨의 네. 따님으로 대체로 그분은 그러니까 사도세자한테도 화를 내고 화협옹주한테도 화를 맞아요. 냈다라고 해서 좀 차별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한중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궁방전이라고 하는 옹주방에 속해 있는 땅을 보니까 영조의 딸들 중에서 화협옹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제일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한중록을 썼던 해경공 씨가 뭔가 착각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차별하지는 않았을 걸로 아닐 수도 보여지는데 있다. 예. 그런데 그분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아닐 거라는 확신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왜요? 거기 뭐 굉장히 화려한 부장품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장품을 통해서 이게 조선 왕실에서 나온 부장품으로서 이렇게 화려한 게 있단 말이야 라고 해서 한 93점 정도의 부장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화려해 이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부장품 안에 보면은 명기라고 하는 밝을 명자에 그릇 기자를 쓰는 명기라고 하는 미니어처들이 있습니다. 저 왕릉에도 나오는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것들. 왕릉과 일반 사대부 무덤의 그 격이라든지 숫자의 차이는 있으나 이 미니어처들을 넣는데 보통은 그릇만 생각하지만 일반 생활용품도 축소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그릇들이 쭉 미니어처들이 예쁜 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명기,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서 바뀌었으니까 거기 가서 쓰시라고 주는 일종의 의례용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몇몇 그릇에서 네. 이물질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담았단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일괄로 모아서 보니까 한 15점 정도, 그러니까 그릇으로는 한 12점 정도가 발견이 됐고 예. 그 그릇들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살펴봤더니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용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그러면- 이물질이 화장품. 그러면 그 이물질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열화, 그러니까 이제 그 석회를 붓게 되면은 열이 확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열화 과정을 거둬서 굳은 화장품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저기 이제 거울, 빛 이런 거랑 같이 나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15개가 되지만 그릇만 보면은 12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12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화장 용기로서 나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분석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용기 분석이 들어가고요. 저 그릇은 어디에서 왔을까? 또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있는 화장품을 내용물. 이제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한 했어요. 2,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일부 화장품 성분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어.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담은 그릇 12개 중에서 국산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릇 중에 국산은 하나요? 그거 어디서 왔나요? 차이나인가요? 중국산이 7개고요. 어. 그다음에 일본산이 4개입니다. 일제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도자기에 대한 상식이 일정 부분 약간 깨지는 거. 깨지는 게 나타나는 게 중국 경격진요에서 들어왔던 그 도자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청화백자는. 그거는 중국이 청나라 그러니까 명청시기의 청과의 관계가 숙종년간에 좀 풀리면서 그때 수입이 됐었고 네. 그 경덕진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원나라 때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도자기 산지였기 때문에 그걸 수입해서 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일본에서 나왔던 이 도자기는 예. 아리타 도자기예요. 아리타 도자기가 뭐죠? 브랜드 이- 이름 같네. 예, 아리타라고 하는 지명 사가현에 있는 네. 도시에서 나온 건데 이 아리타 도자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조선 사람 이삼평입니다. 조선 사람이 아리타 도자기를 일본 가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 도자기의 시작을 얘기를 할 때 임진왜란 이후로 보거든요. 그런데 수백 명의 도공들이 끌려갔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공,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시조이면서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삼평 어. 심수관인데 예. 그 이삼평 선생이 활동했던 곳이 이 큐슈 사가현에 있는 아리타입니다. 아리타인데. 그래서 여기서 아리타에서 구원해낸 도자기를 아리타 야키, 그러니까 굽는다라는 의미를 일본말로 야키라고 하거든요. 그걸 역수입한 거예요, 그러면? 역수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영전 연간에 네. 일본의 도자기가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걸 조선이 알고 있었다는 그게 기존 통념이랑 좀 다른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유입 경로를 추정해 보면은 네. 이 청나라 도자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행사들이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연행사를 통해서 들어왔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 아리타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통신사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접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또 동네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 정부에 선물을 바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잘 나갔던 게 바로 뭐냐면 이 아리타 야끼예요. 그래서 아리타 야끼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해 같은 경우는 한 5만 점에서 10만 점을 유럽으로 팝니다. 유럽까지 가는구나. 예. 그래서 이마리라는 항구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마리 도자기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의 일부를 조선에서도 이미 인정했고 야. 왕실의 옹주, 즉 공주의 무덤에다가 이거를 화장 용기로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 발견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발견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도자기에 대한 상식을 조금 다르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왕실 여인들의 화장법에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분들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썩어서 없어지는데 다행스럽게 갑자기 이제 그 무덤에 석회를 붓고 나면 열이 확 올라오면서 네. 이게 불에 타긴 하지만 일정하게 그 성분이 유지되는 오히려? 경향도 나타납니다. 열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왕실 여인의 화장도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화장 더하기 이제 색조 화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 화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안수로 얼굴을 닦고 그다음에 면약 크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밀랍. 밀랍 아까 그 머리카락에다 붙였죠. 예, 머리카락 무스. 보는 이제 그건 예. 섞어서 붙이는 거고 예. 이게 밀랍을 약간 또 그 개 가지고 네. 이거를 팩처럼 발라요. 팩처럼 꿀팩이 되는 거죠. 붙였다 떼는 거예요? 네. 미용 목적으로? 네, 미용 목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끝나면 네. 저는 벌써 여기까지 가기도 지치는데 이게 기초. 기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색조 화장이 추가가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실에 썼던 화장품을 보니까 기본 민간에 썼던 미분 분에다가 곡물가를 주로 했던 거에다가 네. 활석하고 진주를 갈아서 썼던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이 진주가 갈아서 들어갔던 것들은 왕실 전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얼굴을 하얗게 그다음에 약간 빛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차량 같은 거 할 때 이게 하얀색이지만 펄이 들어가 있어서 반짝입니다. 아, 그런 거 있죠. 요 예. 톤이 얼굴 톤으로 들어갔겠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 뭔가 재향을 지내거나 할 때는 이렇게 좀 몸가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수더분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기초 화장하고 이 분까지는 발랐다고 합니다. 아, 그럴 때도 네, 그러게 치장의 기본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초 화장 정도는 굉장히 보편적이었네요. 네, 얼굴을 왕실에서. 하얗게 하는 것까지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색을 더할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목 그래서 분대에 대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눈썹 화장을 했고요. 이 미목도 왕실에서는 좀 귀하게 해서 그 관솔 먹에다가 달개위 꽃잎, 목화꽃을 태운 재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하는데 뭐 이제 방송에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급하면은 눈썹만 그리고 와도 아, 눈썹이 반이죠. 그렇죠. 예, 화면에 절반은 나오는데 먹고 크게 들어가죠. 문제는 예. 없으니까 당시에도 눈썹을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이 눈썹의 모습을 만드는 방식이 시기에 따라서 미인의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16세기까지는 가늘고 긴 눈썹.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음달, 초승달 같은 요런 아미라고 손톱 같은 하는 눈썹. 요런 어떤 눈썹이 되어다가 네. 근데 17세기부터는 상현 하현 같은 크고 넓은 아, 조금 뒷시대로 가면 네. 좀 두꺼운 눈썹, 네, 짙은 눈썹.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크고 두꺼운 것으로 돼서 네. 미인의 기준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물론 저분은 이제 17세기 분은 아닙니다만 훨씬 더 후대의 분이긴 예십니다. 하죠. 예. 그런데 이제 화염 옹주묘의 그 화장 용기에서 먹이 발견됐는데 이 먹이 성분이 좀 섞여 있어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눈썹에 바르는 미묵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연지 역시 민간과 비슷하게 홍합가루를 기초로 해서 살구씨, 복숭아씨로 만든 기름에 개서 썼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 용기가 일괄 출토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화여봉주가 19살 정도의 생을 마감하거든요. 한창 예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영조 임금으로 볼 때는 한창 귀한 딸에게 그렇죠. 예. 최고로 그러니까 명기도 만들었지만 평소 쓰던 물건 화장 용기도 같이 넣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왕실의 화장 이런 브랜드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국가유산청에서 몇 년 전부터 화여봉주 화장품을 밀고 있습니다. 아, 국가유산청 차원에서. 네. 예, 예. 그래서 외국 박람회에서도 화여봉주와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전시회가 열기도 했고요. 뭐 제가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 덕수궁 일대에서도 이 그 화장품 만들기 체험 그래요. 을 꽤 여러 번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핵심은 화장품과 더불어서 이제 그 용기 그렇죠. 부분도 용기가 화려해서 예뻐. 예, 요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 화장품은 어떻게 보면은 유기농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생체에 맞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용기 같은 경우는 화려한 어떤 고풍스러움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로 보여지고요. 궁궐 안에는 이제 그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화장품 재료를 조달하던 보염소라고 하는 관청도 네. 한때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관청이 따로 있을 정도로. 네. 예. 좋습니다. 박가분 이런 거는 조선시대 이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들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에서 그리고 서양을 거쳐서 일본에 들어온 화장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성들이 볼 때는 부득이하게 일본 상품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일본 상품 쓰는 거는 아직 너무 비싸서 어렵고 그다음에 기존의 전통분은 아까 바른 다음에 한동안 있어야 되고 아, 어렵죠. 예. 물론 염분을 쓰긴 하지만 그것도 품질이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큰 장사를 하고 있었던 장사꾼의 장사하시는 분의 부인이죠. 부인이. 사모님이 네. 우리도 분 하나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장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당시 포목점 미두점을 하고 있었던 박승직 두땡 네. 그룹에. 네. 예, 그래서 예, 종로 일대에서 성장을 해서 지금 재벌이 된 그 네. 집인데 그 박승직 집에서 그 사모님이 이제 만들자고 해서 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분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니까 당신이 성이 박씨니까
아, 그래서 박가분. 그러면은 우리는 분 이름은 뭘로 할까? 박가분으로 하자. 박가분. 라고 해서 예, 예. 이 박가분이 공전의 히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상품도 등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박가만 분을 만드냐? 서가 장가도 분을 그러니까 만드냐. 나오겠지. 그래서 장가분 서가분 아, 장가분 서가분도 들어봤죠. 나왔어요. 예. 예.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의 전성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네. 일본으로 볼 때는 총독부가 볼 때 조선 상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여기에는 여러 제한을 두는데 비해서 일본에서 들어왔던 수입품들은 네. 판촉 판매도 가능하도록 허락을 해서 그 격차 속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고군분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분을 잘 바르기 위해서 납을 넣었던 부분이 박가분까지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하.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무연 그러니까 납을 더하지 않은 분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가분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화장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새로운 화장품이 등장할 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등장을 하는 게 지금 한국 화장품의 큰 흐름을 만들어낸 또 그 집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분하고 더불어서 이제 크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크림 파로 달리는 아저씨들이 이제 이게 아저씨니까 방문 판매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나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머니들을 네. 또는 아가씨들을 네.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북을 칩니다. 아, 북을. 예. 그래서 자 탕탕 치면서 크림이 왔어요라고 했는데 그때 크림을 이제 그림이 예, 왔어요. 구리무 이렇게 얘기를 구리무 왔어요. 하니까 동동 구리무. 아, 동동구리무. 그게 동동구리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 그래. 동동이 북소리예요? 북소리에서. 아, 동동구리무. 근데 나중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야 그 동동구리무 봤어, 동동구리미 오, 봤어 하니까 자연스럽게 몰랐네. 동동구리무가 일종의 상품처럼 그래서 그게 얼굴에 바꾸는 크림이어서 근대에는 네. 박가분 이제 동동구리무를 통해서 이제 전근대에서 근대를 통해서 잠시 짬을 들였다가 현대로 이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사를 짚어주셨는데 조선시대 화장품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네,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동서고금을 뭐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에서 지향하는 미의 가치가 그때마다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화장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할 수 있는 재료도 그 나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논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 여성들은 우리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 더하기 거기에 조금 더 외국의 것을 더해서 예쁘게 꾸미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제조 기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데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생산자 측의 노력도 있지만 소비자 측의 노력이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몰랐던 사이에 한국 산업의 바탕이 지하철 앞에서 펼쳐지고 아, 그렇죠. 예. 있었고 한국인은 지하철에서도 예, 화장을 많이 이런 합니다. 것들을 볼 수 예.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외의 공간에서 한국의 장점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네. 예.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발전해온 우리나라 화장품의 역사가 아닌가 싶고요. 자, 박광일 선생님과 예나 지금이나 여전했던 아름다움을 향한 소망, 화장품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